자, 시작하죠. 531페이지 탄핵 증거. 탄핵이란 말이 공격하다, 비난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법정에서 내가 A가 B를 살해한 것을 봤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못 믿게 공격하는 증거. 그래서 저 앞에 증거의 종류에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증거에 대한 증거, 이게 탄핵 증거죠. 형사법 318조에 2인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정의를 잘 줄치마요. 그 개념에서 탄핵 증거란 진술의 증명을 다투게 한 증거를 말한다. 그 진술을 믿지 못하게 싸우는 증거죠. 요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탄핵 증거라는 용어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진술의 증명을 다투게 한 증거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증거에 대한 증거니까 이 어떤 증거가 갖고 있는 그 증명력을 떨어뜨린 데 쓰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능이 없어도 됩니다. 전문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전문법칙 증거능이 놓은 증거도 탄핵 증거로 허용되고요. 전문법칙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자, 318조 2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12조 내지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이 말은 전문법칙 예외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점에서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 여기에 속에 그 조사자도 들어가죠. 간란의 얘기가 그거죠. 공소지기 전에 피의자를 피고인을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도 포함된다. 진술의 증명을 다투게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줄이면 전무법칙에 반하여 증거능이 없는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죠. 많이 설명했던 거, 요청 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증인갑의 증언이 직접 증거인데 이 증인갑의 증언을 믿지 마라 라고 다투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대 증거하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요 사실, 요청 사실 A가 B를 살해했다는 거면 이 주요 사실의 반대 사실이 A가 B를 살해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반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범 C가 있었다든가 B가 자살했다든가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주요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인데, 진범 C가 자백했다든가 B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CCTV가 발견됐다든가 이러면은 되는데, 요 진범 C의 자백은 이제 반대 증거입니다. 반대 증거. 또는 증인 의뢰 증거는 반대 증거고요. 요 반대 증거하고 이 탄핵 증거하고는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A가 B를 살해한 게 아니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 증거는 직접 증거고 실질 증거죠. 요 보조 증거인 탄핵 증거는 증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증인갑이 A가 B를 살해한 것을 직접 봤다라고 했지만 술자리에서는 갑이 정이 있는 자리에서는 갑이 내가 A가 B를 살해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말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의뢰 증언, 요거는 법정에 나가면 판사가 갑의 말을 믿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나왔다면 저게 바로 탄핵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실질 증거, 직접 증거 갖는 증거를 보충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조 증거고, 이걸 거꾸로 이제 갑의 증언을 들었다라는 병의 증언이 나가면 판사가 증인 갑의 말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증강 증거, 보강 증거로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증거의 증명에 관한 증거다. 자, 그걸 확인한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한 두 개 해놓으시고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인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 서류든 진술이든 간에 소송상 엄격한 증거는 요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 앞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증거등이 있는 증거에 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탄핵 증거의 성질에서 탄핵 증거와 전무법칙 문제가 있는데, 전문 증거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부 예외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요건을 갖추고, 예외 요건은
전문 증거라도 믿음성이 강하다라든가 또는 전문 증거만이 이 세상에 있어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전문 증거를 증거로 써야 될 필요성이 강하다. 이럴 때에 전무죄 예외를 인정하는데 탄핵 증거는 그러한 뭐 전문 증거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든가 믿음성이 강하라든가 또는 전문 증거라도 증거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증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는 전무법칙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전무죄 예외다 그러면 틀려요. 예외가 아니고 전무법칙 그 자체가 적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치시고요. 탄핵 증거는 전무법칙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 이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의 뭐 그 보충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유심증주의 그 자체입니다. 판사가 증거 증명력을 자유롭게 자료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또 보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핵증거 허용 범위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532페이지 넘겨서요. 탄핵증거 허용 범위. 법정에 그 법정 영화 보면 증인이 등장하는데 증인 갑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격했다. 그러면 이제 이 증인을 공격하는 반대 입장에서 뭐 검사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증인을 공격하는데 온갖 증거들이 다 나갈 수 있죠. 갑이 원래 옛날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뭐 성향이 있다든가 또는 위증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든가 또는 이 사람이 요즘에 빚이 많아가지고 이런 증언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든가 뭐 파산 임박했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증인갑이 피고인이나 검사 측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온갖 걸 다 적용할 수 있죠. 점점점 내버려두면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절도하는 전과자라든가 온갖 걸 드러내서 이 사람의 말을 못 믿게 막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 탄핵 증거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영미의 배심 재판이고요. 이러다 보면 재판이 굉장히 늦어지고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이 증인의 신상에 관한 것들은 탄핵 증거로 제출 못하게 막아놔요. 그래서 뭐만 탄핵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법정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한 것. 뭐라고 증언했죠? 갑이 내가 A가 B를 살해했다라고 살해한 것을 목격했다.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요 자기의 진술과 모순되는 그 사람의 법정 외의 진술, 내가 계속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진술이죠. 요 사람이 했던 말 법정 외의 진술의 하나입니다. 요것과 뭐 서로 모순되는.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내가 목격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건 A가 B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 이것만 탄핵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말을 한 것을 뭐 병이 들었거나 이 말이 써져 있는 뭐 그 서류를 내거나 CCTV를 내거나 요 사람의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진술만 탄핵 증거입니다. 그게 이제 한정설이에요. 한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순수한 당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멋대로 끝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중간에 법원이 개입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탄핵 증거는 자기 모순인 진술, 즉 통일인의 법적인 진술과 상이한 그 사람의 법정의 진술에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탄핵 증거 허용 범위 그것도 문제화가 많이 됐어요. 탄핵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범죄 사실 또는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범죄 사실 A가 B를 살해했는가, 간접 사실 A가 살해 현장에 있었는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판례가 아주 중요해요.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이 판례. 그 구치소에 가면 구치소에 가면 이제 면회를 하는데
변호인하고 변호사가 면회할 때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이렇게 듣고 기록을 안 하는데, 일반 사람이 면회를 가면요, 구치소에 일반 사람이 면회를 가면 뭐 교도관이 옛날에는 그냥 저거 뭐야 교도관이라 안 그랬고 뭐지 복무했던 경찰 대신 군대 가서 가는 아니 공익도 아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교도관이 이제 작성합니다. 거긴 접견부죠. 접견부. 무슨 말을 주고 하는지 기록한다고. 근데 굉장히 부실하게 기재하죠. 뭐 법적 의무가 정확하게 이걸 무슨 말을 주고 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부실하게 기재해요. 그러면 요때 그 피고인 피고인 A가 내가 B를 뭐 살해했다든가 내가 A가 죽는 현장에 있었다든가 이런 말을 해요. 요 말을 누군가 들은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면회 온 사람이 들은 거겠죠. 면회 온 사람, 뭐 정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검사한테 찔렀겠죠. 지가 살해 현장에는 있었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거죠. 법정에서는 A가 내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범죄사에서 딱 부인해요. 그래서 검사가 이 부인 진술, 현장에 없었다든가 내가 B를 죽인 게 아니다든가 하는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접견부를 가지고 증거를 내려고 이거를 탄핵증으로 신청합니다. 탄핵증거. 그럴 때 판례가 이건 결국 법정 진술을 부인하는 반대 증거로, 즉 유죄 증거로 쓰려고 내는 거니까 이거 탄핵 증거로 써서는 안 되고, 형사소법 정부 제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형사법 313조 1항 단서에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진술 기재서죠. 진술 기재서. 313조 단서가 적용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술자는 피고인이고 서류의 작성자는 이 교도관이잖아요. 접견부 작성한. 누가 성립을 진정을 인정해야 되지? 313 단서는 그렇죠. 작성자, 그지? 작성자가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특징 상태가 있어야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거 인정 요건을 안 갖추면 이거 증거를 못 쓴다고 그래요. 대법원 판례가. 뭐 그 말은 없지만 그렇게 돼요. 자, 봐봐.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 법정에서 범인이 아니다, 내가 피를 죽인 게 아니다 하는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진술 증명을 다투게 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해서 옆에 메모해 두세요. 그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진술 기재서입니다.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진술 기재서. 그리고 313조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곧 보겠는데 이거 뒤에 나오는데요.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하고 뭔가 모순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뭐 정확한 판례 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뭐 정확한 뭐 논문도 없고 해가지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성 없는 진술 있죠. 임의성 없는 진술은 탄핵 증거로 못 씁니다.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는 게 어떤 진술이야? 고문한 증거죠. 임의성 없는 진술 또는 위법 수입 증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성립이 진정 없는 진술 증거. 성립이 진정. 판례는 성립이 진정이 없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완전히 조작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탄핵 증거도 성립이 진정이 증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판례는 성립이 진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게 밑에 판례고요. 아, 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탄핵 증가하고 반대 증가하고 유사하고요. 판례가 그 구별을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그 밑에 판례가 바로 나오네, 거기. 이 판례. 유죄로 제출되는 것으로 유죄 자료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서류에 대해서는 반대 증거 서류가 있으니까 반대 증거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탄핵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죄 자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거라면 상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판단을 잘했어요. 이거 증거 동의에서 본 그 판례죠.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반대 증거로 쓸 수 있고 이 말은 이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매우 혼동스럽게 판례가 사용하셨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반대 증거나 탄핵 증거나.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영상 녹화물이에요. 영상 녹화물. 533페이지 영상 녹화물에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영상 녹화물 나오면 항상 긴장하시고 준비를 해두세요. 영상 녹화물. 영상 녹화물은 요즘에 영상기기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찍어서 볼 수 있죠. 모니터도 또 UHD 뭐 이런 화면 쓰면 얼굴에 난 점 하나, 얼굴에서 움직이는 근육 하나까지 다 판사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한 거하고 똑같은 심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영상 녹화물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뭘까? 뭐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차이가 있겠네, 그지? 동영상 강의 듣는 거하고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 차이가 쌤이 직접 말하니까 와서 질문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없죠. 미리 대본을 저 앞에 써놓고 그지? 그걸 보고 읽는지. 물론 이제 유심히 관찰하면 눈동자 움직임 보면 이 사람 대본을 보고 읽는다 안 읽는다 알 수 있지, 그지?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멀리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누구를 눈치를 보고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보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실물을 보면 직접 오면 질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기하는지 아닌지 눈치를 보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상 녹화물을 가지고 증거를 못 쓰게 막습니다. 바로 직접주의 원리, 공판 중심주의 원리 때문에 영상 녹화물을 틀지 못하게 막아요. 공판 중심주의 원리 때문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직접 와라라는 거죠. 공판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그래서 영상 녹화물은 탄핵 증거로도 못 씁니다. 탄핵 증거로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검사 입장에서 편하지. 피의자 신문 조서 일일이 안 쓰고 그지. 피의자 신문한 과정을 그냥 판사한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판사가 그놈 것 그걸 다 뭐 조사가 한두 시간에 끝나요. 10몇 시간 되는 거를 조사한 거를 그걸 그대로 틀고 앉았으려면 뭐 2배속에 한다 그래도 6시간 그 쳐다보고 앉아서 무슨 말을 주고받나 본다는 게 힘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대체하지도 못하고 탄핵 증거로도 못 씁니다. 대신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보면 되죠. 판사 입장에서는 쭉쭉쭉 몇백 페이지 되는 거라도 필요한 부분 빨리빨리 넘겨보면 되잖아요. 넘겨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 측에서 성립이 진정을 부정하다. 내가 말한 대로 그 쓰이지 않다라고 다툴 때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쓰여져 있나 아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돌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립이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탄핵 증거로 못 쓰고요. 그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할 때 기억 환경으로 그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써요. 다 보조 증거로만 쓴다는 거죠. 즉 성립이 진정을 확인하는 자료를 씁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성립이 진정을 확인하는 거. 피의자 신문 조서 빼고 영상 녹화를
보낼 수는 없어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을 다투질 때 그걸 확인하는 자료를 쓰고 또 탄핵 증거로 못 씁니다. 탄핵 증거로 못 쓰고 기억 관계로만 써요. 자, 그 네 가지 요점에 정리가 되는데 그 위에 일단 영상 녹화를 한번 보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영상 녹화물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줄 쳐놓고요. 너무 심정이 강력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의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하나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상에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뭐 문제는 어느 시험에도 잘 안 냈는데요. 기억 환기를 위해서 보는 거는 피고인 자기의 신문 과정, 자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환기를 한답시고 참고인 증인이 한 말이 담겨져 있는 영상 녹화물을 피고인이 못 봐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져 있는 것을 피고인 아닌 증인이 못 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신청해야 됩니다. 검사에 신청하는 게 하나고요. 피고인이 신청 못 하고요.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그 사람에게만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원칙적으로 못 본다는 얘기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환기의 경우에는. 자, 포인트 체크에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점으로 정리된 거 별표 한 대다 스캔해오세요. 요점 정리. 수사기관, 수사관적 영상 녹화를 쓴 건데요. 금방 얘기했죠. 영상 녹화물은 독립된 증거, 본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영상 녹화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조서나 참고 조서 대체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는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 조서의 성립이 진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보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 증거로. 그다음에 3번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역시 보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외가 있어요. 특별법상 영상 녹화물이 본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그 참고인 조사할 때 나왔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 기억 안 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가능했었죠. 그때 동의를 미리 받았어야 됐어? 아니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었어? 아니, 그 일반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받았어야 됐었죠, 그죠? 그 얘기가 어디 있나? 가만있어 봐. 임의 수사. 자, 임의 수사. 83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83, 84. 84페이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옆에 84페이지 쓰고 534페이지 참고 옆에다가 84 해놓고, 그래서 일반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는 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는 동의가 없더라도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영상 녹화할 수 있었죠. 그죠?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신체 정신적 장애로 요 경우이다. 성폭력 피해자 다가 아니고요. 미약한 경우에는 영상물 녹화 정도 촬영 보존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반대 의사가 없는 한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아까 84페이지에서 본 거고요. 요 때의 그 영상 녹화물은 피해자나 진술한 피해자나 동석한 신뢰 관계자나 또는 진술 조력인 뭐 피의자 같으면 신뢰 관계자하고 유사한 거죠. 진술 조력인의 법정 진술이에요.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인 진술 조서를 대체할 수 있어요. 독립된 증거 등이 인정됩니다. 요거는 그 자체로 영상 녹화물 자체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한 판례가 밑에 있고요. 판례 별표 한두 개 놓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대체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 판례가 독립 증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탄핵의 대상과 범위. 탄핵의 대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고요. 피고인 진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두 번째 봐봐.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여 요거 있죠. 따라서 피고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등이 없는 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앞에 그 접견부사부는 진술 기재서니까 그렇기도 하고 판례 변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좀 모순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 이것도 피고인의 진술, 법정 진술을 부인하는 거니까 범증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싶은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있는데요. 바로 4. 탄핵 증거의 증거조사입니다. 535페이지 4. 탄핵 증거조사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이게 한 3년 연속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3년 연속 한번 쉬었다가 또 나왔죠. 자, 그래서 탄핵 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정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는 필요하더라도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과 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가 조금 왜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지나? 희미하지 않나? 좀 흐려진 것 같지, 그지? 왜 이렇게 맛이 다 돼가나? 아니면 필터링이 돼서 그러나? 뭔가 누렇고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속여요.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 증거조사 자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속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 대한 증거조사는 해야 됩니다. 탄핵 증거서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돼 있으니까 그 줄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들 별표 이것도 4-5개 해놓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한 서정들 중 공판 과정에서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된 경우에 탄핵 증거로서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증거 신청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부 규칙 등을 비춰보면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격 방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어떤 증거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하려고 그런지 탄핵을 하려고 그런지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속이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방어를 할 수 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격하도록 해야 공평한 재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마지막. 그러나 비록 당초 증거 제출 당시에 탄핵 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는 아니했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는 탄핵 증거로 증거조사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탄핵 증거 끝을 냈고요. 판례가 있는 부분들이 역시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그 증거 능력에 관한 거고요. 증명력에 관한 것을 보겠는데 2개죠. 자유심증주의하고 3개구나. 이 자유심증주의하고 자유심증 예외 2개인데 잠깐 저거 PPT 바꾸고 하자.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증명력. 자, 뭐 증거 의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증거 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이고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의 문제가 증거 능력이고 증거로 나가더라도 유죄 판결을 하려면 그 증거를 믿어야 되죠. 판사가 믿어야 됩니다. 거꾸로 증거 측에서 말하면 판사를 설득해낼, 증명해낼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증거 실질적 가치를 바로 증명해요. 그러고 증거 능력은 법으로 정하지만 증명력은 누구한테 맡겨놓는다? 법관한테 맡겨놓는다. 이게 바로 자유심증주의고,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내가 한 개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백보호법칙이 일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난 자백을 판사가 충분히 믿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자백보호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자백보호법칙이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당에서 설명할 필요 없어서 뺐는데, 공판 절차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이건 이제 상소심 절차에 쓰이는데,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만 가지고 증명합니다. 다른 증거를 못 보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예외고요. 자유심증주의 책을 이제 다른 책에는 이렇게 안 갈랐고 어디냐 하면 엄격한 측면, 자유로운 증명 그 앞에, 그러니까 위법 배제법칙 앞에 넣어놔서 그런지 여기 이상하게 잘 출제가 안 되는 틈새 지역으로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7급 시험, 다른 9급 시험에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데 유독 경찰 시험에서만큼만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가셔도 되는데 흐름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할게요. 빠르게. 자유심증 의의에 보면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증거는 믿으라. 그게 적극적으로 법으로 정한 거죠. 그다음 이런 증거를 믿지 마라라고 소극적으로 법으로 정한 건데, 그런 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 자유심증주의에서는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형사법 308조의 규정이 있죠. 자유심증주의 줄도 쳐놓고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해야 한다. 바로 구별 개념이 2번 법정 증거주의가 나오죠. 이게 탄핵주의에서는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는데 규문주의에서는 증거 가치를 미리 법으로 정했다 그랬죠, 그지? 그 증거 가치 중에 가장 증거 가치 높았던 게 바로 뭐였죠? 피고인의 자백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도 허용됐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잔혹화됐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자유심증주의로. 자, 그래서 자유심증의 내용 내려가면 자유 판단의 대상이 증거의 증명력입니다. 증거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례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판례. 자유심증을 규정한 308조가 증거의 증명을 법관의 자유 판단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 판단에 관한 정권,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심 법관이면 어디 법관을 말해? 1심, 2심 법관을 말하죠. 3심 법관은 법률심 법관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 공판 절차 획득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 줄을 쳐놓으세요. 공판 절차 획득한 인식과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판단에서 어떤 법적 구속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제한은 아니겠죠. 법관의 이성에 따라,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의 취사 선택이나 모순된 증거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모두 법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 증거, 법관은 다른 증거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도 있고, 피고인의 자백과는 다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을 취사 선택하면서 법상 제한도 없습니다. 성년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라 차이가 없어요. 법률상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차이는 있겠죠. 판사가 성인의 증언을 더 믿고 책임능력자 말을 더 믿을 수도 있지만 법에 더 믿으라고 제한된 건 없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그런 것들이 쭉 확인됐고, 마지막 봐보세요. 마지막 문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법관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김길태가 이 사람이 척도협 간질 환자로서 심신상실 상태입니다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그런 새끼가 어떻게 범죄를 다 기억하고 왜 석회를 넣는다니까 뭐 추울까봐 그랬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길태. 자, 그 판례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례에 별표 하나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증거 서류도 마찬가지. 증거 서류도 증거 서류에 증명 제한하는 증거 법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증거 법칙은 있었죠. 뭐가 가장 증거 능력이 높았어요? 법원, 법관, 면전조서가 증거 능력이 가장 높았죠. 무조건 증거를 쓰니까. 근데 법원, 법관, 면전조서나 뭐 검사 작성의 뭐 피의자 신문 조서나 증거 능력 차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판사 앞에 나가면 똑같은 증거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판 조서를 더 믿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더 믿든 법적 제한이 없어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증거만 떼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못 믿다 해놓고 다 모아서 종합 증거로 믿을 수 있고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자유 판단의 기준 이성적이어야 되죠. 합리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칙과 경험 법칙은 있어야 돼요. 그에는 따라야 되죠. 그런데 경험 법칙이라도 과학적 경험 법칙은 그건 자유심증주의 대상이 못 됩니다. 물리학상의 원리 이런 거죠. 물리학상의 원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못 판단하죠. 과학적 증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DNA 검사 결과 이런 거는 판사가 자유재량을 못하죠. 그죠? 자유심증이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례가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피곤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판사가 알아서 못합니다. 자유심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이런 거는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 뒤에 보면 540페이지에 범인식별 절차 있죠. 그죠? 그건 별표 한 3개 넣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범인식별 절차. 범인식별 절차라는 것이 몽타주 이렇게 대놓고 범인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라 그런 거. 몽타주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인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홍콩인데, 보통은 저쪽에서는 이쪽을 못 보게 막은 일방 유리로 돼 있죠. 이쪽에서는 저쪽이 보이고, 그지? 저쪽에서는 보면 그걸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범인을 여러 명 세워놓고 이 중에 누가 범인이냐 고르게 하는 거죠. 이게 범인 식별 절차입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 한 사람만 딱 용의자 데려놓고 얘가 범인이야 아니야 이러면은 이 범인에 대해서 몰라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 같다라고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뭐 몽타주를 할 수도 있고요.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 진술 묘사를 사전에 기록해서 영상착에 비슷한 요거 줄치세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진도 여러 장 내놔야 된다는 거죠. 한두 사람만 내놓으면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라고 지목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라고. 그 다음에 용의자와 목격자 비교 대상자들이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질 과정에서 뭐 소멸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한 판례가 밑에 있죠. 판례.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대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 대시켜 용의자 사진 한 장만으로 목격 제시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억력 한계나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을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범죄 발생 직후에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범죄 현장이나 부근에서 범행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이때는 1대1 대면도 허용됩니다. 용의자와 목격자 1대1 대면 허용돼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 1대1 대면은 허용되고 믿음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자, 뭐 그런 거고, 자유심증제한의 예외, 앞에서부터 많이 봤죠. 자유심증 제한 예외, 바로 자백보안법칙하고 반가를 입은 공판조의 절대 증명력이고요. 앞으로 볼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자유심증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증거 능력 제한이 자유심증제에 대한 뭐 법적 제한이라고 굳이 본다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 이런 것도 자유심증제의 제한이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법률상 추정 문제가 있는데, 저 앞에서 사실상 추정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전제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사실 인정 시, 여기 바로 추정이죠. 추측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난 사실이 있으면 불이 난 것이 추정이 되죠, 그죠? 요게 불료증 사실을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기가 나면 불이 나는 관계, 이런 논리적 추정, 사실상 추정이라면, 또 그다음에 목을 찔렀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는 거, 이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증거로 입증하면 요거는 추정된 사실이니까 증거가 필요 없다. 추정 사실로 그 얘기를 했고, 이런 추정이 논리적인 것은 사실상 추정이고 법에 규정된 범죄 추정인데, 범죄상 추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자유심증주의, 실체적 진실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상 추정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면, 범죄 추정을 인정한다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자유심증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2심에서 깨가지 1심으로 돌려보내면 그 파기한 이후에 구속돼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증의 정도, 증명의 정도가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조금 문제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에 되고,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명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래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가 무슨 말이냐? 합리적 의심.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나오는데, 민사에서는 우월한 증명력의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원고는 돈을 1억 빌려줬다 그랬고 피고는 1억 갚았다 그래요. 그러면 원고가 피고한테 1억 돌려달라라고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 원고는 1억 빌려줬다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랬죠, 그죠? 피고도 1억 갚았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고가 빌려줬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고가 돌려줬다는 증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는, 어느 증거가 더 우월하냐, 얘 증거가 확실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기죄라면 이 원고 측, 즉 검사적 증거가 이제 사기 빌려가놓고 안 갚았으면서도 갚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 이게 피고인 측인데,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증거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법관이 이놈이 사기범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유죄 판결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들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유죄 판결 못 한다고요. 합리적 의심이 유죄 판결 못 하는데,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봐봐, 유죄 판결에 대한 의심일까요? 유죄에 대한 의심일까? 이 사기범에 대한 유죄에 대한 의심일까? 아니면 무죄에 대한 의심일까? 무죄 같다는 의심이죠. 유죄가 아닐 것 같다는 의심. 유죄는 확신이 필요하니까, 그지? 무죄는 법관이 무죄다라고 확신해서야 그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죄 판결을. 무죄가 아닐까라고 해도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유죄는 유죄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는 유죄 판결 못 내리지. 유죄가 틀림없다. 사기꾼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걸 여기다 그려보죠. 여기다 다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A가 B를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거. 이게 요청 사실이죠. 요청 사실. 그러면 A가 현장에 있었다. A 현장 존재. A 현장 존재는 이 요청 사실과 양립이 되어야 안 돼요. 양립이 될 수 있는 사실이죠. 그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A가 B를 살해했다는 거고, 만약에 A가 현장에 부재했다면, 현장 부재라면 이 두 사실은 동시에 있을 수 없죠. 양립이 될 수 없죠. 그죠? A가 현장에 없었다면 A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 거고, 그지? A가 살인범이라면 A 현장 부재라는 게 거짓말일 거고, 그래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존재는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거는 유죄 사실이에요, 무죄 사실이에요? 유죄 사실이죠, 유죄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은 무죄 사실이죠, 무죄 사실. 그러면 의심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의심이라고? 유죄에 대한 의심이죠, 유죄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의심이야? 무죄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랬지, 무죄에 대한. 그치? A가 현장에 없는 게 아닐까, A가 살인범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죠, 그죠? 요거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죠? 유죄에 관한 것은, 그지? 그래서 봐봐, 좀 흐릿해져 버렸는데, 형사재판의 주의를 인정하기 위한 심정 형성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하나, 이는 모든 가능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까지 이제 증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의심 없는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유주의 한계를 벗어나고 소용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 의심을 다 배제할 정도, 그건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의문이 들지만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 경우.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사이다, 농약 탄 사이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인데, 왜 범인이 돼서 왜 그걸 죽였을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판사들이 합리적 의심 없다고 봤다고, 농약이 그 할머니 옷에서 나왔다, 농약 그 넣었던 병이 그 집에서 나왔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할머니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라고 했던 거죠. 여기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의심은 여전히 들어요. 왜 굳이 그 뭐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을 그 뭐 화투치다가 화가 났다고 그 나이에 죽이려고 했을까? 농약을 타려고 했을까? 자, 그런 건데, 자 보면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이게 중요하죠. 뭐 경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모든 의문 부신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에 기하여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내가 책에 넣어놨어요. 무죄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있는 의문. A가 범인이 아니지 않을까? A가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닐까? B 사망 시점에 그치로서. 자, 그러면 요거 얘기를 했구나. 현장 존재하는 거, 유죄 사실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게 불리한 거죠, 그죠? 불리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장 부재는, 무죄 사실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무죄 사실에 대한 의심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의심이죠.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의 의심, 피고인한테 불리한 사실의 의심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무죄 정황의 인정과 관련해 파악한 이론적 추론의 근거에 두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이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도록 할 수 없다. 이게 7급 시험에 나왔습니다. 불리한으로 이렇게 꽂혀서 나왔어요. 주의에 넣어놨죠. 봐. 합리적 의심이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이렇게 쏘게. 불리한 정황이 아니죠. 유리한 정황. 자, 그래도 확신이 안 될 때는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하는 거고요. 쉬었다가 이제 증거 법칙 마지막 2개 남아있죠. 자유심증자 예외, 자백보항법칙하고 공판조세 배탈증명인데, 공판조세 배탈증명은 의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자백보항법칙은 단골 문제입니다. 이 절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형사법 전체 거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거 상세히 하십시다. 쉬었다가.